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한국 KBC 한국드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상대풍이라는 것은 공기에 어떤 힘,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체도 하나의 이제 물체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을 상대풍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대풍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정익이라든지 또는 뭐 멀티콥터도 마찬가지로 양력 발생에 이제 상당히 큰 역할도 하고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공력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체에 어떤 기체라는 이런 물체가 어떤 대기 상에서 작용하는 그런 힘, 공력이 되겠죠. 이 공력에 있어서 이 상대풍은 비행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상대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번 에어포일의 상대적인 공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에어포일에서 앞에서 오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풍. B번에 보시게 되면 에어포일의 움직임에 의해 상대풍의 방향은 변하게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제 에어포일이 이렇게 날개가 뭐 예를 들어서 영각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앞에 상대풍이 불어오는 거죠. 물론 영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유도기류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도기류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어포일의 움직임에 의해 상대풍의 방향은 변하게 된다.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에어포일의 방향에 따라 상대풍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풍 방향이 에어포일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에어포일이 위로 이동하면 상대풍도 위로 향하게 된다. 에어포일이 위로 이동하면 상대풍은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류를 우리가 유도 기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유도 기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번 치부각의 증가로 영각이 증가하면, 치부각이 증가로 영각이 증가하면 공기는 위로 가속하게 된다? 아니죠. 영각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래로 가속하게 되겠죠. 그 아래로 흐르는 그 기류의 흐름을 유도 기류라고 한다. 자, 공기가 로터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된 하강 기류를 말한다? 맞죠? 공기가 로터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된 하강 기류를 우리가 유도 기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유도 기류 속도는 치부각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 치부각, 붙임각이 0일 때 에어포일을 지나는 기류는 상하로 흐른다. 치부각이 0이 되면 우리가 이제 유도 기류도 결국은 0이 되는 거잖아요. 받은 각은 0각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치부각은 붙임각, 고정되어 있는 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이동시키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 무슨 법칙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 되겠죠. 우리 관성의 법칙 얘기하면, 뉴턴의 관성의 법칙 하면은 이걸로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우리가 이제 관성에는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가 가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정지하게 되면은
버스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이 되는 거고, 또 오다가 정지를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손잡이와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정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운동 관성, 운동하려고 하는 아이는 계속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운동 관성, 정지 관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정지 이동시키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지 관성,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D번에 뭐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뉴턴 가속도의 법칙하고,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쿼시를 한다. 스쿼시라면 벽에다가 공을 치는데, 공을 치면 이 아이가 그대로 내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공이 벽에 맞고 다시 튀어나오는,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고, 힘을 좀 강도를 낮게 치면은 살살 치게 되면은 살살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가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 속도가 증가되어 이륙하게 되는데,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 무슨 법칙인가요? 가속도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제자리 비행을 하고, 제자리 호버링 비행을 하고 있다가 전진 비행을 하게 되면, 전진 비행을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이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이다. 날개의 상하부를 흐르는 공기의 압력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의 원리. 자, 우리가 15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익에 있어서 회전익도 마찬가지지만 양력 발생, 고정익에 있어서 양력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이 베르누이 정리,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손을 비교를 했었죠. 손을. 그래서 우리 손은 우리 인간의 이 손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정익 날개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이게 좀 뭉툭하고 뒤에는 조금 이제 날카롭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상대풍이 불고 고정익이 이렇게 간다면, 이쪽이 전진 방향이 된다면 이 아이가 바람이 뭐 위로 가는 바람과 아래로 가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위에가 곡선이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아래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길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풍이 A바람, B바람이 앞에 전연에서 갈라져서 뒤 후연으로 가는데, 위쪽 부분에, 위쪽 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공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있겠죠.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공기가 많다라는 거죠. 공기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압력이 크다. 압력이 크다. 그래서 압력은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력 발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번의 베르누이 정리하고 연관이 된다. 16번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동압과 전압이 합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정압이 일정하다, 동압이 일정하다. 이거는 정압 플러스 동압은 전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이 있는데 큰 관에서 우리가 유체의 흐름에서 보면 되겠죠. 큰 관으로 흐르다가 작은 관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큰 관에 있는 거는 그 유체의 양이 많잖아요. 유체의 양이 많고 흐르는 속도는 작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정압이 크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흐르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동압은 작게 되겠고,
자, 이 큰 관에 흐르는 부분이 다시 작은 관으로 가게 되면 작은 관에서의 이 압력을 비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유체의 양은 적어지죠. 양은 적어지기 때문에 정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유체의 흐름은 빨라지죠. 그래서 동압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르누이 정리는 밀도와는 무관하다. B번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이 감소한다. A번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이 밀도라는 것은 이제 공기 밀도, 우리가 대기 밀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기 밀도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화성에 이제 드론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대기 밀도라는 것은 지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양계 8개 어떤 행성 중에서도 8개 행성을 보면은 이 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지구라는 작은 곳에서도 어떤 적도라든지 또는 북극, 남극이라든지 어떤 고도라든지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기 밀도는 다 다르거든요. 밀도 자체가. 어떤 고도에 따라서 밀도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 밀도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밀도가 물론 이 행성마다 또 차이가 있겠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행체가 어떤 우리가 양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밀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저니어티라는 그런 드론도 지구에서는 보통 드론을 띄울 때 1분에 한 800바퀴 정도를 돌려서 이 아이를 양력을 만들지만 이륙시킬 때 근데 화성에서는 한 3배 정도 한 1분에 한 2,400바퀴를 돌려서 양력이 그렇게 돌아야 이제 양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라는 것은 이제 비행에 있어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이제 옳은 거 찾는 건데 이제 B번에 보시게 되면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이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은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작은 관에서는 당연히 유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빠르면 이거는 동압은 증가하는데 정압은 양이 적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는 이제 이 압력은 우리가 정압을 보는 거죠. 정압.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큰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관 자체가 그 유체의 양이 많은 거죠. 유체의 양, 관 자체가 크고 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정압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가 된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겠죠. 19번 다음 베르누이 정리와 연계한 양력 발생 원리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연계한 양력 발생 설명 중 틀린 것은 A번에 보시게 되면 날개의 하부는 이동거리가 짧다. 날개의 하부는 이동거리가 짧았죠. 이거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 손을 손이 우리가 고정익 날개의 구조와 사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보시게 되면은 날개 하부, 상부는 이제 곡선이 지어져 있으니까 하부는 이동거리가 짧죠. 상부는 하부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좀 길고
B번 날개의 상부는 곡선율과 치부각, 붙임각으로 공기의 이동거리가 아무래도 길게 되겠죠.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C번 날개의 정체점에서 발생된 높은 압력의 파장에 의해 분리된 공기는 후연에서 다시 만난다. 이 이야기는요, 날개의 정체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손으로 또 볼게요. 여기 이제 앞에가 전연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연이 되는데 뒤에가 이제 후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체점에서, 날개의 정체점에서 발생된 높은 압력의 파장에 의해 분리된 공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뭐 A 공기, B 공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상부로 가는 것을 A 공기라고 하고 하부로 가는 것을 B 공기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전연에서 분리가 돼서 후연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력에서 처음에 배웠듯이 뭐 레이놀즈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력들이 나오는 거죠. 뭐 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기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전연에서 흩어져서 후연에서 만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흩어져서 여기서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서 위에 상부 부분이 거리가 기니까 하부 부분이 거리가 짧죠. 상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후연에서 만나는데 아무래도 짧은 부분에 공기에 머무르는 시간, 이 아이 가치가 만나니까 머무르는 시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부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게 되고 많다 보면 결국은 압이 크게 되고 상부에 비해서 하부가 그래서 압력은 기본적으로 큰 데에서 작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양력 발생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물체는 공기의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 공기의 압력은 우리 간단하잖아요. 압력이 큰 거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이제 풍선을 이렇게 가볍게 비교를 하게 되면 풍선을 이렇게 후 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압력, 대기의 압력이 풍선 안에 있는 게 외부보다도 더 모이게 되니까 더 밀도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이제 커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풍선을 살짝 열게 되면 안에 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큰 데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수평 직진 비행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 시 받은 각이 증가하면 양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당연히 이제 수평 직진 비행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 시 받은 각이 증가하면 양력은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받은 각이라는 것은 어느 임계점까지 갔을 때까지 양력을 증가하는 거지 끝없이 크게 한다고 해서 끝없이 양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임계점,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양력보다도 항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21번에 양력의 발생 원리 중 틀린 것은 모든 물체는 공기의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써놓은 것 같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B번 에어포일 하부에는 곡선율과 치부각으로 공기의 이동거리가 짧다. 에어포일 하부 쪽에. 그렇죠? 우리가 비대칭 에어포일이 되겠죠. 비대칭 에어포일의 하부는 곡선율과 치부각으로 공기의 이동거리가 짧다. C번 에어포일 상부는 곡선율과 치부각으로 공기의 이동거리가 당연히 길게 되겠죠. 정체점에서 발생된 높은 압력의 파장에 의해 분리된 공기는 후연에서 아까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A번
모든 물체는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한다. 유관을 통과하는 완전 유체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무슨 법칙인가? 유관을 통과하는 완전 유체, 뭐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은 어떤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체라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유관을 통과하는 완전 유체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연속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연속의 법칙이란 유관을 통과하는 완전 유체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인 멀티콥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멀티콥터에 이제 드론, 멀티콥터의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간단히 이제 보여드렸겠지만서도 앞에 이제 기체 메인 프레임 중간 정도의 이제 FC 그래서 플라이 컨트롤, 우리 어떤 사람의 뇌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FC하고 또 뭐 외부의 뭐 PMU라든지 또 ES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안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FC 안에 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띄워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임무 장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으로 또는 뭐 내 취미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아이의 이제 비행 구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기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하늘에서 이제 떠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힘이 뭐냐면 양력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양력이. 자, 그러면 이제 양력은 어떤 물체든 간에 이 아이에 힘을 주어서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모터를 작동시켜서 그 모터로 로터, 블레이드를 돌려서 양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력을 만들어서 이 기체를 띄웠어요. 근데 이 기체의 어떤 전원, 힘, 배터리 전원을 만약에 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그 힘,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콥터는 결국은 어떤 힘을 주어서 이 모터 돌려서 이 블레이드, 로터로 양력을 만들어서 띄우고, 그 다음에 띄우는 힘을 양력, 그 다음에 그 힘을 끊게 되면은 그대로 떨어지는 중력. 자, 이제 양력, 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가 멀티콥터를 운영할 때 뭐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진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뭐 후진도 할 수 있지만 전진하는 것은 추력. 자, 추력인데 이 추력을 방해하는 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력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뭐 유해 항력이라든지 유해 항력, 형상 항력, 유도 항력, 이렇게 세 가지 항력을 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또 항력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멀티콥터든 어떤 비행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물론 중력은 뭐 무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힘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자, A번에 보면 당연히 양력, 비행 장치에 양력이 없으면 비행 장치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력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력은 항상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은 맞는 거고, C번에 항력, 그렇죠?
그래서 비행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죠. 방해되는 요소들. 그래서 이 항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유도 항력, 유해 항력, 형상 항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이제 항력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유해 항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비행체 모양이라든지 우리가 비행체를 곡선으로 만든 것도 만약에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어서 면이 크게 앞에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상당히 상대풍에 의해 가지고 항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해 항력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에 있는 외부적인 어떤 블레이드를 제외한 모든 그런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유해 항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그래서 양력, 항력, 중력, 추력과 속도와의 관계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당연히 속도가, 비행체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항력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틀리겠죠. 그렇죠? 중력은 속도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양력은 받은 각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영각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렇죠?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양력의 어느 부분까지. 그 다음에 추력은 받은 각과 상관없다. 추력 당연히 상관이 있죠. 받은 각과.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항공기와 무인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항공기와 무인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힘이 어떤 힘이 있었죠? 그래서 A번에 한번 보시면 항력은 비행기 받은 각에 따라 변한다.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비행기 받은 각에 따라서 항력은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받은 각이 증가하면 양력이 증가하는데 양력만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항력도 어느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그 임계점이 지나면 항력이 오히려 양력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양력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양력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양력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질수록 양력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10번의 추력은 비행기의 받은 각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변하죠. 그렇죠?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중력이 무거우면 사실은 속도가 감소가 되는 거죠. 무게가 아무래도 크면 동력이 더 필요한 거고 같은 동력에서 속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양력, 뜨는 힘이죠. 양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 장애물이 없는 지역, 속도, 받은 각, 해발 고도. 여기 답이 A번인데 미치는 것이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뭐 이제 양력 발생에 저기가 없겠죠. 관계가 없겠죠. 근데 해발 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도에 의해서 밀도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기 밀도는 사실 우리가 뭐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큰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뭐 산소통도 가져가잖아요. 공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는 차이가 난다.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양력 발생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화성에서는 공기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중력이 지구, 달,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이 되겠죠. 지구의 위성인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예요. 근데 화성은
뭐 행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성은 중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중력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성에서 막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떠다닐 수 있잖아요. 걷는 것도 한 발짝 뛰면은 우리가 뭐 1m, 지구에서는 1m 뛰는 것도 거기는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1m가 뭐 한 6m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화성은 한 3m 갈 수 있고 3m 뜰 수 있고 3배 정도. 그래서 오히려 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더 이게 뜰 수 있는 중력이 낮기 때문에 6분의 1 또는 화성 같은 경우 3분의 1배 있기 때문에 더 비행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 비행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대기, 공기의 밀도죠. 그래서 밀도가 특히나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양력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프로펠러 회전, 훨씬 더 많은 로터의 회전을 돌려야 된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도 이 부분은 고도에 따라서 이제 지구상에도 그런데 어떤 이런 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자, 28번 블레이드가 공기를 지날 때 표면 마찰, 점성 마찰이죠.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성 저항으로 마찰 항력이라고 또 하는 항력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력에는 아까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추력에 반대되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항력은 그러니까 비행을 많이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항력은 유도 항력, 그 다음에 유해 항력, 형상 항력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마찰성, 그러니까 블레이드 날개에 이제 표면 마찰, 점성 마찰이 되겠죠. 표면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찰성 저항, 그러니까 블레이드에 의해서 마찰성 저항으로 마찰 항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 항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유도 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양력을 만들 때 양력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익 항공기에서 예를 들어서 받은각을 크게 하게 되면, 받은각을 조금씩 크게 하게 되면 양력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항력이 발생이 되죠. 항력이 발생이 되죠. 이런 항력, 그러니까 양력 발생과 깊게 연관된, 양력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런 항력을 유도 항력이다. 이렇게 유도 항력은. 그 다음에 유해 항력은 어떤 비행체,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키면 비행체를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는 것도 유해 항력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곡선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항력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항력은 꼭 시험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전익에서 양력 발생 시 동반되는 하강기류, 그러니까 회전익 항공기에서 양력 발생 시 동반되는 하강기류 속도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저해하는 와류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력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이런 항력, 양력을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항력은 유도 항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체 구조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 비행체 구조에 따라서 의해 발생하는 저항. 그래서 비행체 구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비행체 구조가 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는 이제 마찰하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비행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멀티콥터 드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메인 프레임 또는 뭐 암대 이런 부분,
특히나 이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멀티콥터 얘기하면은 지금 멀티콥터 활용도 너무 좋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데 가서 정보도 너무나 큰 정보들도 갖다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군 작전에서도 너무나 많이 쓰이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단점, 뭐 우리가 멀티콥터 이게 단점이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20분, 뭐 25분, 뭐 30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비행체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촬영용 같은 경우에는 기체도 작고 어떤 뭐 배터리가 좀 많이 개선돼 가지고 뭐 30분 막 그 이상 이렇게 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아는 뭐 FPV라든지 이런 뭐 상당히 빠른 FPV 하면은 이제 First Person View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인칭으로 볼 수 있는 고글을 끼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그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행이 되겠죠. 그 안에는 이제 모터 속도를 기체의 크기에 비해서 모터를 이제 상당히 큰 걸 올려요. 기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상당히 빨리 돌려서 속도도 막 180에서 200km까지 막 가고 그러는데, 결국 뭐냐면 이 아이는 이제 그 대신 비행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작하는 FPV 같은 경우 뭐 5분에서 6분 이렇게 비행하고 그러거든요. 뭐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은 뭐 10분, 15분도 이제 한다라는 게 나와 있긴 한데, 또 우리가 뭐 임무 형태로 뭐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행이 뭐 20분에서 25분 하는데, 만약에 10km에 10리터에 이런 농약을 장착을 했을 때는 그 비행 시간이 막 7분, 8분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단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비행체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같은 기체였는데 같은 힘에 있었고 같은 날개였는데 비행체 구조를 한번 바꿔봤었어요. 그래서 이 원통형으로 해서 비행체를 이제 바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메인프레임 지금 나르는 거는 뭐 육각형이라든지 또는 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판상형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위에 카울을 위에 덮고, 그래도 이제 판상형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이제 이번에 팬데믹 그 전에 소방용 드론을 제작을 할 때 실제로 같은 그 배터리를 해가지고 45분 정도, 실제는 한 48분이에요. 저희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체 동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을 뭐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비행 시간 자체를 상당히 늘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체 구조가 그런 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25분짜리 비행하는 거를 뭐 40분으로 늘렸다, 45분으로 늘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비행 시간에 있어서, 어떤 비행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 하나로 또는 어떤 기본적인 메인에 있는 그런 프레임 하나로 비행 시간도 상당히 늘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체 구조의 크기가 모양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 이게 여기 이제 저항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해 항력이다. 그래서 유해 항력은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비행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행체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비행체는 우리가 이런 유해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체 고정익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항공사에서 우리 비행기는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 구조라는 것은 어떤 비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력과 속도와의 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뭐 추력에 반대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체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천천히 가게 되면 항력은 또 말 그대로 천천히 가는 거에 비례해서 항력이 생기는데, 말 그대로 비행체가 빨리 가게 되면, 더 빨리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더 빠른 항력이 여기서 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기 밀도가 있는데 기본적인 대기 밀도를 빨리 가게 되면 항력 자체는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항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형상 항력은 B번, C번, D번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형상 항력은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마찰성 저항이므로 속도가 증가하면 점차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도 항력은 하강풍인 유도 기류에 의해 발생하므로 저속과 제자리 비행 시 가장 크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도 항력은 감소된다. 이 C 부분은 뭐 시험에 요즘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 항력은 당연히 하강풍인 유도 기류에 의해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속과 제자리 비행 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유도 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유해 항력은 거의 모든 항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속 시 작고 고속 시 크다. 그래서 유해 항력은 이 부분이 맞게 되겠죠. 자, 32번. 다음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양력과 중력의 방향 설명 시 옳지 않은 것은,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양력, 중력의 방향 설정 시 옳지 않은 것은, 양력하고 중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양력과 중력의 크기가 동일하면 호버링이 된다. 양력과 중력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제자리 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 비행. 양력이 커지면 이륙이 된다? 맞게 되겠죠. 그렇죠? 양력이 커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쿼드콥터를 운영을 할 때 모터로 RPM을 똑같이 해서 이 아이를 뛰어 올리게 되면 양력이 커지면 이륙이 되겠죠. 중력이 커지면 착륙이 된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번에 보면 양력이 커지면 착륙이 된다? 이건 아니죠. 무인 회전익의 전진 비행 시 힘의 형식에 맞는 것은 전진 비행. 전진 비행은 결국은 추력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항력에 비해서. 그래서 전진 비행 시에는 추력이 항력보다 커야지 전진이 되겠죠. 그렇죠? 항력이 더 크면 당연히 전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인 회전익 전진 비행 시 힘의 형식에 맞는 것은 A번 추력이 항력보다 커야 된다. 뭐 양력하고는 이제 지금 어떤 두 힘의 어떤 비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양력이라든지 중력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도의 변화가 없으면 양력의 변화가 없다. 속도의 변화가 없으면 양력의 변화가 없다. 속도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자, B번.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받은 각에 영향을 받는다. 속도의 제곱에,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받은 각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B번이 되고, 양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항상은 아니겠죠. 약간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뭐 X, Y, Z 딱 이 일직선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에 대한 양력이라는 것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흐름에 대한 수평은 이제 추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력. 그래서 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양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받은 각에 영향을 받는다. 받은 각이 어느 정도 커질 때 양력은 커진다.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베르누이 정리가 되겠죠. 베르누이 정리.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양력은 날개의 받은 각 방향의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건 아니고 양력은 날개의 상대풍이 흐르는 방향의 수직 위 방향으로 작용한다. 양력은 상대풍이 흐르는 수직 위 방향으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력은 이렇게 뜨는 힘이 되기 때문에 뜨는 힘 그리고 상대풍은 앞에서 이제 불어오는 힘이 상대풍이 되겠고 그래서 양력은 상대풍이 흐르는 방향의 수직 아래가 아니라 위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36번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호버링. 호버링이라는 것은 고정익 비행기에서 이렇게 호버링을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회전익에서 할 수 있는 비행 특성 중에 하나가 호버링 비행인데 호버링 비행은 제자리 비행. 그렇죠? 그래서 호버링 시 중력과 힘의 크기가 같은 것은 어느 것인가? 중력하고 힘의 크기가 같아야 호버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력하고 양력이 같아야. 만약에 중력이 더 크게 되면 기체가 떨어지는 거고 양력이 더 크게 되면은 기체가 이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힘의 크기가 같은 것은 양력이 된다. 또 말 그대로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호버링 시 추력의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추력하고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것은 항력이 돼야 되는 거죠. 항력이.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호버링이란 공중의 어느 한 지점에서 전후 좌우 상하 움직임 없이 머무르는 기술로 중력과 크기가 같아야 하는 것은 양력이다. 그래서 호버링이라는 게 그런 어떤 같은 지점, 그러니까 상하 좌우 같은 지점에서 비행을 하는데 이 비행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말뚝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그 A라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해서 큰 이동이 아니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런 비행인데 그 비행을 정말 움직이지 않게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콥터를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호버링 비행에서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자리 비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코스에. 그래서 정지 비행할 때 정지 호버링이 제자리 비행에서 좌측면 호버링, 우측면 호버링, 그 다음에 기체 정렬로 다시 오는 건데 이 호버링도 그 넓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로 1m, 우로 1m, 앞으로 1m, 뒤로 1m 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물론 이제 그 공간은 어떤 가상의 공간이 되겠죠.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 안에 가로 세로 2m가 되겠죠. 그 공간 안에 기체의 중심이 들어와 있으면서 2m 공간 안에 기체의 중심이 들어와서 이런 비행에서 이 호버링 하면서 정지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우측면 호버링, 기체 정렬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말뚝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움직임으로 제자리 비행을 하는 이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아무리 조종사가 조종을 잘 하더라도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움직임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종사가 잡아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호버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